북한 공장망이 통째로 지워지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북의 소식통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죠. 유럽의 어느 무역 대표부에서, 동남아의 어느 위장 회사에서 사람들이 인사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렵 한국에 도착한 한 사람의 진술 앞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국정원 조사관들조차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평양 심장부에서 그 눈과 귀를 전부 손에 쥐고 있던 자였던 거죠. 그런 사람이 왜 스스로 쫓기는 몸이 되었을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의 맨 끝에 가서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내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나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공작원 전부를 손안에 쥐고 있던 사람,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의 중장이었습니다. 그날 제3국의 한 안가에서 있었던 일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2026년에 어느 늦은 밤이었죠.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나와 있던 그 도시의 낡은 아파트 3층이었습니다. 칸밖으로는 이국의 간판 불빛이 붉고 푸르게 번져 있었고 방 안에는 나 혼자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날 본부에서 넘어온 암호 전문 한 장이 놓여 있었죠. 통신 담당이 먼저 자리를 비켜준 참이었습니다. 국장급 이상에게 오는 전문은 수신자가 직접 해독하는 것이 우리의 규칙이었으니까요. 나는 난수표를 펼치고 손에 익은 순서대로 숫자와 글자를 하나씩 맞춰 나갔습니다. 20년을 해온 일이었죠.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손끝이 자꾸 미끄러지더군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어쩌면 몸이 먼저 알았던 것인지도 모르시오. 그 안가는 내가 오래 알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런 안가들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도 내 일의 일부였죠. 그 도시에 우리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어느 골목에 눈이 심어져 있는지를 나는 훤히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더 외롭게 했습니다. 도망칠 곳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그 방의 벽 하나, 창 하나가 전부 나를 향한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문을 다 풀고 나서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그 종이 위의 문장을 소리 없이 읽고 또 읽었죠. 조국이 동지를 기다린다. 이 얼마나 다정한 말입니까? 나는 이 다정한 말을 방패 삼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의 문 앞으로 데려다 놓았던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정한 말이 나를 데리러 온 겁니다. 나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었죠. 스스로가 그렇게 우스울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남을 낚던 자가 제가 만든 그물에 걸려든 꼴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줄을 풀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풀려나온 문장은 내가 지난 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던 바로 그 문구였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그 문장이었죠. 즉시 귀국하라. 담당 사업은 도착 즉시 인계한다. 조국이 동지를 기다린다. 수신자 칸에는 내 암호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느냐고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온몸이 얼음처럼 식어갔죠. 왜냐하면 나는 그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문구를 받은 사람이 평양행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되는지,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결정을 내리던 손이 바로 나였으니까 말입니다. 조국이 동지를 기다린다. 나는 그 말을 수백 번 써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죠. 이제 그 문장이 내게로 돌아온 겁니다. 그날 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그 방을 빠져나왔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이 문장이 왜 그토록 무서운 것인지, 그 무게를 이해하시려면 내가 살아온 자리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먼저 아셔야 하니까요. 나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은 남쪽군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핵심 계층이었죠. 할아버지가 항일 시기에 이름을 얻은 분이었고 아버지는 당의 요직을 지냈습니다.
나는 3살 때부터 남과 다른 밥을 먹었고 다른 옷을 입었으며 다른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람의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 거의 정해집니다. 나는 정해진 자들 중에서도 가장 위쪽에 놓인 아이였죠. 머리가 좋다는 소리를 어릴 적부터 들었습니다. 외국어에 재능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의 표정을 읽는 눈이 있었죠. 17에 특수한 학교에 뽑혀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었다고만 해두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신뢰를 얻고 어떻게 상대가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드는지 그리고 필요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버리는지까지 말입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나는 처음으로 국경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처음 본 바깥 세상의 풍경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도시의 불빛, 상점마다 넘쳐나던 물건들, 사람들의 편안한 얼굴. 나는 그때 잠깐, 아주 잠깐 혼란을 느꼈죠. 하지만 나는 곧 그 혼란을 접어넣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저것은 썩은 자본주의의 겉모습일 뿐이고 그 화려함 뒤에는 착취와 절망이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죠. 믿어야만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다니던 그 특수한 학교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총 쏘는 법이나 격투술 같은 것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곁가지였죠. 그곳이 정말로 가르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다루는 법이었습니다. 상대의 눈동자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목소리가 어느 대목에서 떨리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그런 것을 밤낮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훈련을 반복했죠. 동기들끼리 서로를 상대로 연습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린 나이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 훈련이 나를 유능한 요원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아무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졸업하고 처음 맡은 임무에서 나는 한 사람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상이 나를 진짜 벗으로 여기도록 만든 뒤에 말입니다. 임무가 끝나던 날, 그가 모든 것을 알고 나를 바라보던 눈빛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배신감보다도 슬픔이 가득한 눈이었죠. 그때 나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내 등을 두드리며 잘했다고,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사람 하나쯤 무너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나는 첫 단추부터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나 역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나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20몇 살에 이미 남들이 평생 오르지 못할 자리에 있었죠. 정찰총국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쪽과 해외를 상대로 하는 우리의 모든 일이 그 손을 거칩니다. 사람을 심고, 정보를 캐고, 돈을 만들고, 때로는 사람을 지웁니다. 나는 그 안에서 해외 공장망을 맡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계 곳곳에 뿌려진 우리 사람들 외교관의 얼굴을 한 자, 무역상의 얼굴을 한 자, 유학생의 얼굴을 한 자, 아예 다른 나라 사람으로 위장한 자까지 그 수백, 수천의 눈과 귀가 내 책상 위의 지도 안에 점으로 찍혀 있었죠. 그 자리에 앉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나는 평양의 특각에서 잠을 잤고 남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외제 승용차를 탔습니다. 냉장고에는 바깥에서 들여온 술과 음식이 가득했죠. 내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다녔고 그중 하나는 국비로 외국 유학까지 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김정은의 이름으로 내려오는 표창을 여러 번 받았고 김여정이 주관하는 행사에 초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마 남쪽 분들은 짐작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것은 곧 목숨의 보장이었죠.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 번은 큰 성과를 올린 공로로 아주 높은 자리의 행사에 불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내 평생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여겼던 자리였죠. 그날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반, 자부심 반이었죠.
그런 자리에서는 숨소리 하나, 눈길 하나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결례를 범하면 목이 달아나고 반대로 눈에 들면 하루아침에 팔자가 바뀌니까요. 나는 그 자리에서 다른 간부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의 눈은 하나같이 긴장으로 얼어있더군요. 그때는 그것을 충성의 긴장이라 여겼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죠. 저 웃는 얼굴들 가운데 누가 다음에 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날 나는 표창과 함께 남들이 부러워할 선물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기뻐했고 나도 우쭐했죠. 하지만 그 밤 잠자리에 누워 나는 이상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얻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큰 두려움. 나는 그 생각을 얼른 지웠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허전함이야말로 내 안에서 아직 죽지 않은 무언가가 보내던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돈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군요. 우리 조직은 늘 외화가 궁했습니다. 나라의 곳간이 비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방법으로 돈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은 무역이었고 어떤 것은 무역의 얼굴을 한 다른 것이었죠. 근래에는 컴퓨터를 다루는 젊은 요원들을 따로 길러 세상 사람들이 손도 대지 못하는 방법으로 돈을 긁어모으기도 했습니다. 남쪽 신문에 이따금 오르내리는 그 가상자산이라는 것을 노린 일들 말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는 나도 끝까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이 평양의 가장 안쪽 몇 사람의 손에서 멈춘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죠. 내가 젊은 시절 직접 다루었던 한 사업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도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느 사방 나라의 한 인물을 우리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었지요. 그는 제 나라의 기밀을 다루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2년에 걸쳐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고 다음에는 작은 호의였으며 그 다음에는 그가 거절할 수 없는 곤란한 사정 하나였죠.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협박은 하수의 방법입니다. 진짜 방법은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그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친구였고 그의 빚을 갚아주는 은인이었으며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첫 서류를 내 손에 건네던 날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 안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 얼굴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일로 나는 큰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나는 여러 사람을 그렇게 무너뜨렸죠. 어떤 이는 돈으로, 어떤 이는 사랑으로,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말입니다. 나는 사람의 약한 곳을 찾아내는 데 재주가 있었고 그 재주로 조직 안에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사람을 낚는 일에 평생을 바친 셈이죠. 물고기를 낚듯이 말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매가 낚은 것은 사람의 영혼이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 조직에는 젊은 컴퓨터 요원들을 따로 기르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남쪽 신문에서 그 아이들을 두고 무섭게들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손도 대지 못하는 방법으로 남의 금고를 여는 아이들 말입니다. 나는 그 아이들의 상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19이나 되었을까 싶은 앳된 요원 하나가 밤을 새워 어느 큰 성과를 올렸다고 자랑스레 보고하더군요. 그 아이의 충혈된 눈을 보면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훔치는지 알까? 저 돈이 어디로 흘러가? 누구의 배를 채우는지 알까? 아마 몰랐을 겁니다. 나도 그 나이에는 몰랐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알지 못하게 길러진 사람들이었죠. 내가 맡은 일 가운데에는 밖으로 도망친 자들을 되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니 참으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내가 바로 그 도망친 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때의 나는 조국을 배반하고 달아난 자들을 뒤쫓는 것을 당연한 임무로 여겼습니다. 밖으로 나간 우리 사람 가운데 누군가 마음이 흔들린다는 낌새가 보이면 나는 그를 다시 끌어들일 방법을 궁리했죠. 어떤 이는 가족을 미끼로, 어떤 이는
향수를 믿기로, 어떤 이는 두려움을 믿기로 말입니다.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나였고, 밖에서 마음이 돌아선 사람을 되잡아 오는 것도 나였습니다. 나는 그 두 가지 일을 아무 모순 없이 해냈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젊은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나라에서 마음을 바꿔 그곳 기관에 몸을 맡기려 한다는 보고가 올라왔지요. 나는 그를 흔들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만든 겁니다. 사실이었는지 지어낸 것이었는지는 지금 와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소식을 들은 그가 며칠 뒤 제 발로 우리 쪽에 연락을 해왔다는 것만은 말할 수 있죠.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그가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는 것이 그 시절 매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지금은 그 젊은이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에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간 그 착한 청년의 얼굴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오래 잠을 잘 잤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고도 편히 잘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라 불렀고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대상은 그저 처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의 마법 속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리광역의 갓난아이 앞에서 그 마법이 처음으로 풀렸던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 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일이었죠.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는 하나의 일. 나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잘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내 가족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군요. 나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남쪽 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다정한 가정과는 조금 달랐을 겁니다. 우리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조차 완전히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을 우리는 농담이 아니라 사실로 알고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내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큰아이는 머리가 좋아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나중에는 국비로 외국 유학까지 나갔죠. 그 아이가 유학을 떠나던 날 나는 공항에서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눈과 귀를 조심하라고. 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역시 이미 담보라는 것을. 그 아이가 밖에서 딴 마음을 먹지 않도록 우리 부부가 평양에 남아있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내 자식을 인질 삼아 나를 묶고 나를 인질 삼아 매 자식을 묶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었죠. 특각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나는 남들이 구경도 못할 것들을 누렸죠.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늘 서늘한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으니까요. 어제까지 나에게 지시를 내리던 사람이 오늘 아침 회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죠. 마치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나는 그 침묵에 익숙했고 그 침묵이 곧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침묵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탱하는 진짜 기둥이었죠. 모두가 다음은 자기 차례일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침묵 말입니다. 첫 균열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짚기는 어렵습니다. 큰 벽이 무너질 때도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는 실금 하나로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돌이켜보면 그 실금은 아마 사람들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나는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우리 요원들은 서류상으로는 점이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죠. 나는 그들의 보고를 받고 그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들의 다음 임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정상적인 인사 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나가 있던 사람을 불러들이고 새 사람을 내보내는 것. 조직이라면 어디나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려 들어간 사람들의 소식이 그 뒤로 딱 끊기는 겁니다. 승진했다는 말도 없고 새 자리로 갔다는 말도 없었죠. 그저 없어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조직의 사람입니다. 묻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이죠. 위에서 결정한 일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나는 내 손으로 직접 그 소환 명령을 써 내려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안 볼 수가 없었죠. 내가 즉시 귀국하라고 쓴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 뒤 어떤 명부에서 조용히 지워지는 것을 말입니다. 한 번은 오래 함께 일한 늙은 부하가 술자리에서 취한 척 이런 말을 흘리더군요. 요즘 들어오라는 정보를 받은 동무들이 동 소식이 없다고. 자기 고향 친구도 그렇게 들어가서는 함흥 쪽 어디로 갔다는데 그게 함흥이 아닐 거라고. 그는 그 말을 하고는 곧바로 겁에 질린 얼굴이 되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못 들은 척 술잔을 비웠죠.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내 안 어딘가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오래도록 아시아의 한 나라에 나가 있던 나보다 나이가 위인 요원이었죠. 무역상으로 위장해 20년 넘게 그 나라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 말을 제 나라 말처럼 했고 현지에 처자식까지 두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순순히 들어왔다고 합니다. 20년을 충성했으니 설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여겼겠죠. 그 뒤로 그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얼마 뒤 나는 그가 오래 관리하던 사업에 인계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서류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죠. 마치 그 사업을 20년간 지켜온 사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그 빈자리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 하나가 이렇게 깨끗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 새삼 무섭더군요. 그 무렵부터 나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내가 소환 명령을 써보낸 사람들의 이름을 몰래 기억해두기 시작한 겁니다. 종이에 적을 수는 없었죠. 그런 것이 발각되면 그 자체로 반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 적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 이름들을 하나씩 되뇌었죠. 마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한 적조차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무언가가 아직 살아있다는 첫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조직은 우리에게서 그런 것마저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던 모양이죠. 균열은 소리 없이 번졌습니다. 나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기 시작했죠. 예전 같으면 결제 도장을 찍고 잊어버렸을 서류 앞에서 손이 잠깐씩 멈췄습니다. 이 이름 뒤에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다. 예전엔 한 번도 하지 않던 생각이 자꾸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나 자신이 낯설고 또 두려웠습니다. 이 조직에서 그런 생각은 병이었으니까요. 긁히면 죽는 병 말입니다. 관리소라는 곳에 대해 나는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직의 일과 그곳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으니까요. 소리로만 접한 것이 아니라 그 담장 안에 실상을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나는 오래 들어왔습니다. 한번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름을 잃는다고 합니다. 번호로 불리지요. 하루 종일 짐승처럼 부려지다가 병들면 그냥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더군요. 슬퍼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무엇보다 나를 오래 짓누른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죄 지은 자와 피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로 할아버지의 죄가 손자에게까지 흘러 3대가 함께 묻히는 겁니다. 나는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굴리는 톱니바퀴의 하나이기는 했죠. 내가 도장을 찍으면 누군가의 3대가 그 담장 안으로 사라졌으니까요. 가끔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러면 곧바로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죠. 묻지 마라.
묻는 순간 너도 저 안으로 들어간다. 그 두 목소리가 내 안에서 매일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기는 쪽은 늘 두 번째 목소리였죠. 나는 살고 싶었고 내 가족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나는 매일 첫 번째 목소리를 조금씩 목졸라 죽이며 살았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나 같은 높은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갑니다. 이웃이 이웃을 지켜보고 그 이웃이 다시 감시받지요. 누가 남쪽 방송을 몰래 듣는지, 누가 지도자의 초상 앞에서 소홀했는지, 누가 배급 없이도 밥을 먹는지, 그런 것들이 서로의 입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밀고 한 번이 이웃의 3대를 담장 안으로 보내죠. 그러니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조차 속을 열지 못합니다. 부부가, 부모 자식이 서로를 조심하는 나라. 나는 그런 나라의 가장 안쪽에서 그 감시의 그물을 짜는 일을 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 나라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관리소였습니다. 담장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담장 안에 갇혔고 그 담장 밖을 상상하는 것조차 죄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담장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 담장 안에 죄수이기도 했죠. 다만 나는 조금 더 넓은 방에 갇힌 죄수였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나는 아주 오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왜 결국 모든 것을 버렸는지 여러분은 끝내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우리 조직에는 밖으로 절대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외에 사람을 내보낼 때는 반드시 그 가족을 안에 남겨둔다는 원칙이었죠. 맘쪽말로 하자면 인질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담보라고 불렀죠. 사람을 내보내면서 그 사람의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을 나라 안에 붙들어 두는 겁니다. 네가 밖에서 딴 마음을 먹으면 안에 있는 이들이 대신 값을 치른다. 그 말을 굳이 입 밖에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담보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서류가 내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를 리 광혁이라 부르겠습니다. 물론 본명은 아닙니다. 그는 유럽의 한 도시에 나가 있던 아직 30도 안 된 젊은 요원이었죠. 성실하고 눈이 맑은 청년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고 솔직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에게는 평양에 남겨둔 늙은 어머니와 갓 결혼한 아내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이 있었죠. 그 리광혁에게 어느 날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외가 쓴 명령이었죠. 즉시 귀국하라.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연락이 끊긴 채였죠. 그가 다른 나라의 기관에 몸을 맡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나는 모릅니다. 다만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했죠. 그리고 그의 담보를 처리하라는 지시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처리는 내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늙은 어머니, 젊은 아내, 그리고 이제 겨우 이름을 얻은 갓난아이. 이 세 사람을 관리소로 보낸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관리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오지 못한다는 곳입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죄 지은 자와 피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로 3대가 함께 그 담장 안에 묻히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태어난 것이 죄였지요. 하필 그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것이 말입니다. 나는 그 결재란 앞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장을 쥔 손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굳어버렸죠. 창밖에서는 새가 울고 있었고 방 안은 지독하게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 갓난아이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내 딸아이가 갓난쟁이였을 적 얼굴이 겹쳐 떠올랐죠. 나는 서둘러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지우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나는 아주 오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니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세 사람을 관리소로 보내는 그 서류에 내 이름을 적었죠. 왜냐하면 찍지 않으면 다음 서류에 오르는 이름이 나와 내 가족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는 비겁했습니다. 목숨이 아까웠고 내 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남의 갓난아이를 담장 안으로 밀어넣었죠. 그날 밤 나는 특각의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토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군요. 거울 속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똑바로 보았죠. 나는 조국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몇 사람의 권력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종이 위에 숫자로 바꾸는 기계였을 뿐이죠. 그 갓난아이의 이름은 그 뒤로 내 잠속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찾아옵니다. 리광역의 일은 안타깝게도 하나의 사례일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내 책상에는 비슷한 서류가 계속 올라왔죠. 밖에서 돌아오지 않은 자의 가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서류들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처리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러니 이 제도가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밖으로 내보낼 때 우리는 그저 그 가족을 남겨두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매달 무엇을 하는지까지 서류로 관리했죠. 요원이 밖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안에 있는 가족에게 곧바로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던 배급소가 끊기고,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눈총을 받고, 아내가 직장에서 밀려나는 시기죠. 밖에 있는 요원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 고분고분해집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인질극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인질극의 대본을 쓰는 사람 중 하나였죠. 한 번은 어느 요원의 노모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골의 한 마을로 추방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서류도 내 손을 거쳤죠. 나중에 전해 듣기로 그 할머니는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서명한 종이 한 장이 한 노인의 마지막 겨울을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그런 종이가 내 손을 거쳐간 것이 대체 몇 장이었을까요? 나는 세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세는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남쪽 분들께는 지어낸 소설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안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매일 아침 결제판 위에 놓이던 현실이었죠. 사람의 목숨이 서류가 되고 서류가 도장 한 번에 처리되는 세계, 그 세계에서 오래 살면 사람은 자기 손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나 역시 그랬죠. 리광역의 갓난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갓난아이의 서류에 도장을 찍고 며칠이 지난 어느 밤, 나는 우연히 내 딸아이가 어릴 적 쓰던 물건 하나를 서랍에서 꺼내들었습니다. 아이가 갓난쟁이였을 적 작은 손에 쥐어주던 물건이었죠. 나는 그것을 손에 쥔 채로 그날 담장 안으로 보낸 그 이름 없는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을 겁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든 그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 밤 오래 참았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죠. 벽에 귀가 있는 집에서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여야 했으니까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 집에서 마음 놓고 울 수조차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서류 위에 이름이 더 이상 숫자로 보이지 않았죠. 그것들은 전부 얼굴을 가졌고 그 얼굴들은 밤마다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때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나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되리라는 것이. 떠나거나 아니면 이 얼굴들에 짓눌려 미쳐버리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또 하루를 삽니다. 나는 다음날 아침에도 출근했고 또 다른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것이 이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기 안에 무언가를 죽여가며 사는 것 말입니다. 그 무렵 나와 오래 알고 지낸 한 사람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를 오장군이라 부르겠습니다. 물론 진짜 계급도 진짜 이름도 아닙니다. 그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이 바닥에 들어와 나와 비슷한 속도로 올라온 사람이었죠. 우리는 경쟁자이면서 동지였고 서로의 약점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사이였습니다. 이 세계에서 그 정도면 거의 벗이라 할 만했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큰 임무를 맡기려 부른다는 말이 함께 돌았죠. 그는 떠나기 전 나를 조용히 불러 술을 한 잔 나눴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이상하게 어두웠던 것을 나는 나중에야 떠올렸습니다. 그는 술잔을 비우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결국 다 쓰이고 버려지는 물건 아니겠나. 나는 그 말을 취중의 농담으로 흘려들었습니다. 그가 평양으로 들어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큰 임무를 맡았다면 한동안 조용한 것이 당연하니 처음엔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가 오래 관리하던 자산의 재배정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지워져 있었죠. 그제야 나는 그 술자리의 그 말을, 그 어두운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어디로 불려가는지를. 그러면서도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고 순순히 그 문장이 부르는 곳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 차례가 언제일지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 쓰이고 버려지는 물건이라던 그의 마지막 말과 함께 말입니다. 그 무렵 나는 소환의 물결이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거세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름의 짐작이 있었죠. 나라 안팎으로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나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곳간은 비었고 민심은 예전 같지 않았으며 위에서는 무언가에 쫓기듯 초조해했죠. 그럴수록 평양의 가장 안쪽에서는 바깥을 아는 자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밖에 오래 나가 있던 사람은 이 나라의 거짓말을 제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니까요. 언젠가 저들의 입이 열리면 안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입들을 열리기 전에 미리 닫아버리기로 한 것이죠. 나는 그 논리를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기에 더 무서웠죠. 왜냐하면 그 논리를 끝까지 밀고 가면 결국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오늘은 저 사람의 입을 닫고 내일은 그 사람을 닫으라. 명령한 자의 입을 닫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명령을 전한 자의 입을 닫는 겁니다. 그렇게 안으로 조여 들어가는 칼끝의 끝에는 결국 무엇이 남겠습니까? 나는 그 칼이 지금 어디쯤을 향하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끼쳤죠. 그 칼끝이 바로 나 같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명령을 쏘은 손, 비밀을 너무 많이 아는 머리. 그것이 다음 차례라는 것을 나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던 밤을 기억합니다. 나는 특각의 서재에 홀로 앉아 그동안 내가 초안 명령을 써보낸 사람들의 수를 처음으로 헤아려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셀 수가 없더군요. 너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세다가 그 하나하나가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나를 짓눌러서 했죠. 나는 펜을 내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양의 밤이 캄캄하게 펼쳐져 있었죠. 그 어둠 어딘가에도 내일이면 그 문장을 받게 될 누군가가 잠들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문장을 받을 차례에는 내 이름이 놓일 것이고요.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도망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늦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는 그것이 오기를 오래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 무렵 조직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소환의 규모가 갑자기 커진 겁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명단제로 움직였습니다. 유럽의 어느 지역 요원, 전원, 동남아의 어느 조직 전원. 나는 그 명단을 작성하는 자리에 있었죠. 위에서 지역과 인원을 정해내리면 나는 그 지역에 뿌려진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한 줄 한 줄 적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면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문구에 전보가 나갔죠. 즉시 귀국하라. 처음에 나는 그것을 재배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정세가 험해지니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걷어들이는 것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볼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다만 오래 이 바닥에 있으면 봐서는 안 될 것을 잠깐 스치는 순간이 오는 법입니다. 그 문서에는 소환된 인원의 처리 현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배치가 아니었습니다. 귀국한 사람들의 대부분에 붉은 표시가 되어 있었죠. 나는 그 표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압니다. 이 조직에서 붉은 표시는 딱 한 가지를 뜻하니까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제야 전부를 이해했습니다. 수화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청소였죠.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바깥 세상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깥이 어떤 곳인지, 이 나라가 사람들에게 무슨 거짓말을 해왔는지를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죠. 정세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평양의 가장 안쪽에서는 그 눈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젠가 저 눈들이 안쪽을 향할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눈과 귀를 자기 손으로 하나씩 뽑아내는 것 말입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20년간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마지막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은 사람을 거두는 나지였던 겁니다. 그 갓난아이도, 리광혁의 어머니와 아내도, 내가 즉시 귀국하라고 써보낸 그 수많은 사람들도 전부 그 청소의 일부였지요. 그리고 나는 그 청소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도구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청소하던 빗자루도 함께 태우는 법이니까요. 나는 그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치를 만든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다음 소환 명단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이 아니라 고위 관리 대상이라는 낯선 항목이 붙어 있었죠. 나는 그 명단을 만들며 어쩐지 손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명단에 오른 이름들이 하나같이 나와 비슷한 위치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오래 밖을 드나든 자들, 안쪽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아는 자들, 그 명단을 작성하던 날의 일을 나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침은 짧았습니다. 해당 대상을 정리하여 보고하라는 것뿐이었죠. 나는 늘 하던 대로 명단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자꾸 멎었습니다.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나눈 얼굴들이었으니까요. 그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오 장군처럼 이미 사라진 이의 자리를 대신 채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명단을 채우면서 이것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관뚜껑에 박는 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름을 적을 때마다 관 하나가 닫히는 것이었죠. 그리고 명단의 맨 아래 빈칸을 바라보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문득 그 칸에 내 이름을 적어 넣는 상상을 했습니다. 꼴이 서늘해지더군요. 그 상상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직감했으니까요. 오래 이 바닥에 있으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예감으로 먼저 옵니다. 그 예감은 거의 틀리지 않았죠. 나는 그 빈칸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다른 이의 이름으로 채워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누군가의 손이 다른 명단의 빈칸에 내 이름을 적어 넣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나는 시찰 명목으로 제3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가에서 그날 밤에 전문을 받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에게 보내던 그 문구가 이번에는 내 암호명 앞에 찍혀 돌아온 것이죠. 즉시 귀국하라. 담당 사업은 도착 즉시 인계한다. 조국이 동지를 기다린다. 나는 그 종이를 내려놓고 창밖의 낯선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이 또렷해지더군요. 아,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내가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보내던 이 문장이 마침내 나를 부르러 왔구나.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죠.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저 문장이 부르는 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도망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았죠. 왜냐하면 도망친 자를 쫓는 조직을 다름 아닌 내가 오래 부여왔으니까요. 나는 추적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순서로 안가를 뒤지고 어떤 길목을 먼저 막는지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면 사냥의 방법을 아는 것이 저주가 됩니다. 나는 내가 놓을 덫을 전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덫들을 하나하나 피해야 했죠. 나는 그날 밤 안가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는 자가 먼저 잡히니까요. 나는 평소처럼 시찰 일정을 소화하는 척했습니다. 다음날 예정된 회의에 나가 웃으며 인사를 했고 저녁 약속까지 잡아두었죠.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조금씩 길을 만들었습니다. 오래전 만일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의 여권, 조금의 현금, 아무도 모르는 연락처 하나. 이 바닥에 오래 있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의 도망을 준비해두는 법이더군요.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의 습관이었습니다. 추적조는 사람의 습관을 쫓습니다. 매일 가던 길, 늘 먹던 것, 늘 만나던 사람.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습관을 버렸죠. 늘 다니던 길로 가지 않았고 늘 들르던 곳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걸음걸이를 바꾸고 심지어 담배 피우던 손버릇까지 버렸습니다. 나는 강현일이라는 사람을 그 도시에 남겨둔 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움직였죠. 첫 번째 국경을 넘던 밤을 잊지 못합니다. 나는 남루한 차림으로 낡은 버스의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검문소가 다가오자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평생 남을 조사하던 내가 조사받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검문하는 자의 눈이 내 얼굴에 머무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나는 애써 태어난 척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여권을 돌려주고 손짓으로 통과를 알렸을 때 나는 하마터면 소리를 낼 뻔했죠. 안도가 아니라 어떤 서러움 같은 것이 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추적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는 손바닥 보듯 알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 방식을 다듬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였으니까요. 그들은 먼저 도망친 자의 습관과 인맥부터 훑습니다. 그가 신세를 질 만한 사람, 그가 숨을 만한 곳, 그가 반드시 들릴 수밖에 없는 길목을 헤아리죠. 그리고 그 길목마다 사람을 심어두고 거미가 줄을 치듯 기다립니다. 그러니 나는 반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내가 신세를 질 만한 사람에게 가지 않고 내가 숨을 만한 곳을 피하고 내가 반드시 들릴 것 같은 길을 일부러 버렸죠.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조직을 따돌리려면 나 자신을 배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도시에서는 나를 도와주기로 한 이가 실은 양쪽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눈치챘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나를 물건처럼 감매기는 눈빛으로 바뀌던 순간이 있었죠. 나는 그날 밤 예정을 앞당겨 그가 잠든 사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가 정말로 나를 팔려 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다만 이 세계에서 오래 산 사람은 그런 눈빛 하나에 목숨을 겁니다. 의심이 지나쳐 손해를 본 적은 있어도 의심을 게을리해 살아남은 자는 본 적이 없으니까요. 또 다른 국경에서는 브로커라 불리는 사람의 손을 빌렸습니다. 돈만 주면 사람을 강 건너로 옮겨주는 이빌이죠. 나는 그의 얼굴을 끝내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만 나타났고 말수가 적었으며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그가 차라리 마음이 놓였죠. 신념으로 움직이는 자는 언제든 배신하지만
돈으로 움직이는 자는 적어도 돈을 받는 동안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그의 낡은 배 밑창에 몸을 웅크리고 검은 강을 건너던 그 밤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물소리와 내 숨소리뿐인 어둠 속에서 나는 내가 지금껏 강 건너로 떠밀어온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이런 어둠 속에서 이렇게 숨을 죽였겠죠. 강을 건넌 뒤에도 길은 아득했습니다. 나는 며칠씩 낯선 이의 창고나 헛간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면 다행이었고 어떤 날은 물로만 배를 채웠죠. 20년을 특각에서 온갖 진귀한 음식을 먹던 입이 이제는 식은 주먹밥 한 덩이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초라한 밥이 특각의 어떤 성참보다 달았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자리에서 먹는 밥이었으니까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이 혀끝에서도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도 추위도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죠. 나는 평생 사람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부하가 있었고 상관이 있었고 감시하는 자와 감시받는 자가 있었지요. 그런데 도망길 위에서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밤마다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 도망이 그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그 값을 그들이 대신 치르고 있을 것을 알면서도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갈 죄입니다. 나는 나 하나 사자고 지켜야 할 사람들을 뒤에 두고 온 사람이니까요. 한 번은 어느 낯선 나라의 시골 노파가 나를 며칠 재워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저 굶주린 나그네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말없이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노파의 주름진 손을 보면서 나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의 약한 곳을 파고들어 이용하는 법만 배웠는데 이 노인은 아무 대가 없이 낯선 이에게 온기를 나누는구나.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그 오랜 세월 그토록 영리하게 살았던 것일까요? 그 국 한 그릇 앞에서 나는 내가 살아온 방식 전체가 부끄러웠습니다. 마지막 고비는 한국 정부의 선이 닿는 곳에 이르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턱을 넘기 위해 며칠을 숨죽여 기다려야 했죠. 그 며칠이 도망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길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다 왔다는 안도가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리더군요. 여기까지 와서 잡히면 어쩌나. 이 마지막 문턱에서 그 추적의 손이 나를 낚아채면 어쩌나. 그런 생각에 나는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에 문이 삐걱대는 소리에도 심장이 내려앉았죠. 나는 그때 내가 예전에 쫓던 그 도망자들의 심정을 뼛속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어느 문턱 앞에서 이렇게 떨며 마지막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이들은 바로 그 문턱에서 내가 놓은 덫에 걸렸겠죠. 마침내 안전을 확인받던 순간 나를 맞아준 이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별것 아닌 물 한 잔이었죠. 그런데 나는 그 잔을 받아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해치려는 뜻 없이 건네는 손이었으니까요. 나는 그 물을 다 마시지 못하고 잔을 든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 생각 하나가 20년간 짊어졌던 모든 무게를 대신해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며칠 뒤 나는 내가 쫓기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느 도시의 시장 골목에서 낯익은 얼굴을 스쳤던 겁니다. 우리 조직의 사람이었죠. 그가 나를 알아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나는 그 순간 매 뒤에 이미 추적조가 붙었다는 걸 직감했죠. 그날 밤 나는 예약해둔 숙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새 걸었지요. 이름 모를 거리를 방향도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두려움에 다리가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한 번은 정말 끝인가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항구 도시의 작은 여관에서였죠. 새벽에 아래층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럿이었고 조심스러웠으며 우리 사람들 특유의 그 절도 있는 걸음이었죠.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붙어 섰습니다. 뒷골목으로 난 작은 창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그리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몸으로 말입니다. 밤을 넘다 어깨가 벽에 긁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죠. 그날 새벽 나는 빗물에 젖은 골목을 기다시피 빠져나왔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간절히 살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나라를 거쳤습니다. 어떤 경로였는지는 지금도 밝힐 수 없습니다. 아직 그 길 위에서 살아 도망치고 있는 다른 이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나는 낯선 이의 창고에서 잤고 이름 없는 이의 도움을 받았으며 몇 번은 완전히 혼자가 되어 절망했습니다. 두고 온 가족 생각에 밤마다 가슴이 무너졌지요. 나는 내 도망이 그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의 그 부분만은 부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도 나는 그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마침내 한국 정부의 손이 닿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확인받던 순간 나는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느냐고요? 아니요.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더군요. 20년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그제야 툭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쪽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에서 온 사람들이 남녘의 삶을 처음 배우는 곳이죠. 나는 그곳에서 여러 달을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쫓기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낯설고 또 얼마나 눈물겨운 일인지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 이름이 어떤 명단에 올랐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쉰이 다 되어서야 배웠습니다. 하나원에서의 나날은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새로 배워야 했죠. 은행에서 돈을 찾는 법, 지하철을 타는 법, 가게에서 값을 치르는 법. 20년간 세계를 상대로 공작을 지휘하던 사람이 자동 판매기 앞에서 쩔쩔맸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죠. 하지만 나는 그 서투름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죠. 서투르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 무서운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나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같은 곳에서 지내던 다른 이들의 사연을 들으며 나는 자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내가 지휘하던 그 제도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도, 그 담장 안에서 젊음을 보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였는지 차마 말할 수 없었죠. 다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소리내어 빌 자격조차 나에게는 없었으니까요. 그들의 담담한 얼굴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지옥을 겪고도 사람으로 남은 이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지옥을 만든 편에 서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원을 나오던 날 담당 직원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그냥 사람으로 사시라고. 나는 그 말에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살라는 그 평범한 말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눈부신 말이었으니까요.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노라고. 남은 생은 사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말입니다. 지금 나는 이름을 바꾸고 조용히 살아갑니다.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말할 수 없죠. 아직 저 강 너머의 손이 완전히 거두어졌다고 믿지 않으니까요. 나는 여전히 밤이면 문 쪽을 살피고 낯선 발소리에 몸을 굳힙니다. 아마 그 버릇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먼저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 거리가 평화롭구나.
오늘도 아무도 나를 잡으러 오지 않았구나. 그 사실 하나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예전에 나는 감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했고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전부를 잃고 도망쳐온 지금에 와서야 나는 물 한 잔, 햇빛 한 줌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은 내가 지운 그 얼굴들에게 마음속으로 편지를 씁니다. 미안하다고, 그때는 몰랐다고, 아니,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고 말이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참여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참여의 한 조각일 겁니다. 내 입으로 그곳의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지운 사람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이런 나를 두고 이제 와서 참여한들 무슨 소용이냐 할지도 모릅니다. 옳은 말입니다. 나는 그 비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나는 침묵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편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입을 다물면 그 침묵이 또 다른 갓난아이를 담장 안으로 밀어넣을 테니까요. 나는 20년을 침묵으로 살았습니다. 남은 생은 말하는 것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가장 나를 흔든 것은 사실 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죠. 하나원에서 나를 담당하던 젊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대략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던 사람이었는지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건네고 몸은 괜찮으신지 물어주었죠. 어느 추운 날 그가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말없이 놓고 간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사람의 온기란 대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도구였지 그냥 건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남쪽에 와서 내가 평생 배운 것이 거짓이었음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이 헐벗고 굶주린 미제의 식민지라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뜯어먹으며 산다고 배웠죠. 그런데 내 눈앞의 남쪽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곳에도 다툼이 있고 불평이 있고 저마다의 고통이 있더군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생각을 소리내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잘못을 대놓고 욕할 수 있었고 그런다고 잡혀가지 않았죠. 나는 그 광경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두려움 없이 입을 연다는 것, 그 단순한 일이 내게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것들이 자꾸 나를 흔들었습니다. 하루는 시장에 나갔다가 한 상인이 손님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잠시 뒤 그 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헤어지더군요. 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에게 화를 내고도 아무도 잡혀가지 않고 서로를 밀고 하지도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이 내게는 낯설고도 눈부셨습니다. 또 한 번은 관공서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어느 시민이 창구 직원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았지요. 나란 일 하는 사람에게 대놓고 따지는데도 그 직원은 오히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에게 관리란 곧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들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이곳에서는 나라가 사람을 위해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 있었죠. 그 순서 하나가 뒤바뀌었을 뿐인데 사람이 사는 모습은 이토록 달랐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지도자를 우스갯거리로 삼는 방송을 처음 접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런 말을 하고도 무사할까 싶어서였죠. 한참 뒤에야 나는 여기서는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나를 오래 멍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초상 앞에서 먼지 하나에도 목숨을 걸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나라님을 마음껏 비웃고도 발 뻗고 잠을 잡니다. 어느 쪽이 사람이 사는 세상인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리에서 밤늦게 웃으며 걸어가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것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를,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를, 두려움 없는 잠을 말입니다. 나는 그 광경 앞에서 자주 북쪽을 생각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강 너머에서는 누군가가 즉시 귀국하라는 전보 앞에서 밤새 떨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갓난아이가 태어난 죄로 담장 안에 갇히고 있을 테죠. 그 생각을 하면 이 밝은 거리가 도리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처음에 미뤄두었던 이야기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내가 왜 도망쳤는가? 이야기의 맨 끝에서야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나는 청소부였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여 지우는 일. 그 명령을 20년간 내 손으로 써온 사람이었죠. 나는 그것이 제 배치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것이 청소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눈과 귀를 뽑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청소의 명단에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이름이 올랐죠. 내가 20년간 남에게 보내던 그 문장이 마침내 나를 부르러 온 겁니다. 그 문장을 받은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지운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미광역의 맑은 눈, 그의 어머니, 이름조차 얻지 못하고 담장으로 사라진 갓난아이, 그리고 내가 즉시 귀국하라고 써보낸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로 걸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려웠지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살고 싶어서였고 또 사람이고 싶어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나는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는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묻어 있으니까요.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오래, 아주 오래 가해자였지요. 다만 그 가해의 끝에서 나 역시 그 기계에 갈려나갈 뻔한 하나의 부속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얼굴입니다. 충성을 다 바친 자에게도 결국 똑같은 문장을 보내는 곳. 사람을 끝까지 쓰다가 다 쓰면 조용히 지워버리는 곳 말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아주 단순하죠. 지금 이 순간 저 강 너머에는 자기 나라에 의해 지워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을 보았다는 이유로, 진실을 알아버렸다는 이유로 하나씩 꺼지고 있는 눈과 귀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죠. 그들도 사람입니다. 나처럼 살고 싶어하고, 나처럼 두려워하며, 나처럼 사람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자유를 저 북녘의 동포들도 언젠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떨지 않는 밤을, 두려움 없는 아침을 말입니다. 나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사람을 끝없이 지우기만 하는 나라는 결국 스스로를 지우고 마니까요. 지금 그 나라의 눈과 귀가 하나씩 꺼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 끝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끝의 자리에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이 오기를 빕니다. 내가 이곳에서 맞은 것과 같은 그런 아침 말입니다. 이제 나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다. 밤에 잘 때는 여전히 문 쪽을 살피는 버릇이 남아있고 그 갓난아이의 이름이 아직도 꿈에 찾아옵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그럴 겁니다. 그것이 내가 치러야 할 값이겠죠. 그래도 나는 살아있습니다. 처음으로 명령이 아니라 나 자신의 뜻으로 하루를 삽니다. 그날 밤 안가의 책상 위에는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즉시 귀국하라. 조국이 동지를 기다린다. 나는 이제 그 문장에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기다린 것은 조국이 아니라 나를 지우려는 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를 정말로 기다린 것은 두려움 없이 눈을 뜨는 이곳의 낯설고 눈부신 아침이었습니다. 북한 공장망이 통째로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20년간 써온 사람이 마지막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발견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그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강을 건너 아직 그곳에 남은 이들에게 닿기를.
그리하여 언젠가 그 땅에도 문 두드리는 소리를 겁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오기를 나는 오늘도 그것 하나를 빕니다. 평양 5호 초대소. 그곳에는 상류층으로 보이는 남녀가 한데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남성들은 음흉한 시선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 남자들 중 유독 통통한 청년이 앳되어 보이는 여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동무는 이따 보자오.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날 이후 여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임무를 받게 되죠. 과연 그녀가 받은 특별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설화입니다. 물론 본명은 아닙니다. 북에 아직 살아계실지도 모를 부모님과 동생 때문에 저는 제 진짜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함경남도 함흥시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함흥냉면으로 유명한 그 함흥말입니다. 온천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동쪽으로는 동해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984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함흥에서는 그래도 좀 사는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인민군 장교 출신이셨고 어머니는 학교 교원이셨거든요. 북한에서 군장교 집안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도 공무원 가정 정도는 되는 거였습니다. 앙냉이밥이 아닌 흰쌀밥을 가끔이라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면 부엌에서 설거지하시던 어머니 옆에서 빙글빙글 돌곤 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설아는 손끝 발끝이 다 살아있다고. 그 말이 어찌나 좋았는지 저는 더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8살이 되던 해 함흥예술학원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며칠을 굶어가며 모은 돈으로 새 무용복을 사주셨어요. 시험장에 들어가던 그 아침 어머니가 제 머리를 빗겨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 딸, 평양 가서 큰 무용수가 되거라. 어머니 아버지, 호강시켜다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학원 생활은 고됐지만 행복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발레 기본 동작을 연습하고 낮에는 학과 공부, 저녁에는 다시 무용 연습. 손톱이 빠지고 발가락이 휘어도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을 그날을 그리면서요. 18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큰 무용 경연이 열렸는데 거기서 제가 1등을 했어요. 함흥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집 마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무뚝뚝한 분이셨는데 그날만큼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 딸이 함흥의 자랑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두부를 부치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흥냉면을 먹었습니다. 동생은 면발을 후루룩 빨아들이며 누나, 평양 가면 나도 데려가줘 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그래, 누나가 꼭 데려갈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저는 지금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학원으로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셋과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여자 하나. 그들은 교장 선생님과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학생들 명단을 받아들고 무용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우리를 보러 왔는지, 그저 평양에서 큰 무용단에서 사람을 뽑으러 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이 영영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설렘만 가슴에 가득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제 인생이 두 동강 나던 날이었습니다. 함흥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18살 김설아는 그날 죽었고 다른 김설아가 태어난 거죠. 여러분, 그날 무용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평양노동당 중앙위원회 5과였습니다. 5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곳이 바로 김씨 일가의 사적인 시중을 들 여자들을 골라내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임금님 후궁 뽑던 일을 떠올리시면 비슷할 거예요. 다만 이건 199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 일이라는 게 다를 뿐이죠. 그날 무용실에 들어온 그 사람들은 학생 20명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라고요.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살펴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무슨 무용수 선발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저를 포함한 5명만 따로 불러내더니 함흥 시내에 있는 어느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난판도 없는 회색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의사 가운을 입은 여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옷을 다 벗으라오.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18살 처녀가, 그것도 부모님 슬하에서 곱게 자란 아이가 낯선 어른들 앞에서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 보이브 사람들이 서 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하나하나 벗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제 몸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흉터가 있는지, 점이 어디 있는지 다 기록하더라고요. 마치 시장에서 소를 고르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다룰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안 돼. 우리 서로 안 보낸다. 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담배만 태우셨어요. 평생 군생활하신 분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그날 봤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설아야,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 호가 명령은 곧 장군님 명령이다. 거부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가야 한다는 것을.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요. 떠나는 날, 어머니는 제 손에 흰 떡을 쥐어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빻아 만드신 거였어요. 설아야, 어디 가서도 밥은 꼭 먹어라. 어머니가 너 굶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다. 어머니가 그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때 46이셨는데 그날 10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기차는 함흥역을 떠나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성천강이 멀어지고 어릴 적 뛰놀던 들판이 사라졌습니다. 함께 가는 5명 모두 말이 없었어요. 다들 같은 마음이었겠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거기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평양에 도착한 건 그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평양 외곽의 어느 별장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철문, 그리고 무장한 경비병들. 그곳이 바로 제가 5년을 갇혀 지내게 돼 5호 초대소였습니다. 문이 닫히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함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5호 초대소.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옛날 청와대 영빈관이라고 하면 떠올리시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외제 소파에 두꺼운 양판자까지. 함흥에서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호화로움이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는데 혼자 쓰는 방이었어요. 침대도 푹신하고 따뜻한 물도 콸콸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평양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 함흥 사람들은 한겨울에 손발이 얼어 터지도록 살았는데 말입니다. 첫날 밤, 같은 방을 쓰던 적은 없지만 옆방의 미향 언니가 살금머니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21살, 청진에서 온 언니였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설아야, 여기가 어떤 곳인지 너 모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한숨을 쉬더니 그러더라고요. 여긴 그냥 노래하고 춤만 추는 곳이 아니야. 우리는 윗분들 시중도 들어야 해. 그때 언니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1살 처녀의 눈이 아니었어요. 마치 인생을 다 산 노파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래, 춤, 술 따르는 법, 외국어 인사말, 심지어 걷는 자세까지. 우리 어머니가 시집 갈 때 어른들 모시는 법 배우셨다는데 그것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져도 회초리가 날아왔어요. 회초리 자국이 남으면 안 된다고 다리 안쪽이나 손바닥만 골라서 때리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첫 번째 향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큰 홀로 나갔어요. 그 홀에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양주병이 줄지어 서 있고 처음 보는 음식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캐비어가 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일반 인민들은 강냉이죽 한 그릇도 못 먹어 굶어 죽는데 그 자리에는 음식이 남아돌아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동안 저는 손님들 얼굴을 슬쩍슬쩍 봤습니다. 다들 군복이나 양복을 입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술이 한참 돌고 나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손가락으로 한 언니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진행을 보던 여자가 그 언니를 데리고 홀 옆에 있는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날 밤 알았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을까요? 제 방 옆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누가 우는가 싶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언니였어요. 손님이 가리킨 그 언니.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밤새도록 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당에서 그 언니를 봤습니다. 화장을 곱게 했지만 눈동자가 죽어 있었어요. 위양 언니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보지 마, 설아야. 너도 곧 저렇게 돼. 여러분, 그때 제 나이 19이었습니다. 함흥에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받으며 곱게 자란 아이가 평양의 어느 호화 별장에서 그런 광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토했습니다. 토할 게 없는데도 자꾸만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게 김설화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5호 초대소의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덧 5호 초대소에서 21살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견딜 수 없었던 일들이 점점 무덤덤해졌습니다.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짐승 같은 일을 매일 보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박이는 거예요. 향연은 끊임없이 열렸습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어떤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손님들은 군복을 입은 장성들, 양복을 차려입은 당 간부들, 그리고 가끔은 외국에서 온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노래하고 춤추고 술 따르고 웃고 그게 우리 일이었어요. 음식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그 자리에 올라오는 양주가 한 병에 우리 함흥 사람들 1년치 식량값이었습니다. 캐비어, 송로버섯, 외국에서 들여온 치즈, 프랑스 포도주. 저는 그때까지 그런 음식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음식들이 반도 안 먹고 그냥 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생은 그 시간에 강맹이밥 한 그릇을 못 먹어 굶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2008년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했고 진행하는 사람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신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녁 7시쯤 홀에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통통하고 키가 크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나이는 26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청년이 들어오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 군인들까지 말이에요.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를요. 당시에는 아직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기 전이었지만 우리 안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장군님 셋째 아들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요. 그날 저는 그분 바로 앞에서 무용을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티내면 안 됐어요. 춤을 마치고 술을 따르는데 그분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빙긋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동무는 이따 보자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옆에 있던 미양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답이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음날 새벽, 저는 욕실에 들어가 1시간 넘게 몸을 씻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비누칠을 하고 또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씻어도 더러운 기분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찰칵을 벗겨내고 싶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김설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죽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19의 함흥을 떠난 그 아이는 그날 밤 완전히 죽었습니다. 미양 언니가 욕실 앞으로 와서 작은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설아야, 이제 너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됐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함흥냉면 한 그릇만 어머니 손으로 차려주시면 좋겠다고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도망쳐야겠다고 결심한 게 도망쳐야겠다는 마음을 먹기는 했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5호 초대소는 그야말로 세잔이었어요. 높은 담장에 무장한 경비병. 매출은 1년에 한두 번 명절날 뿐. 그것도 보위부 요원 2명이 24시간 따라붙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옛날 시집간 새색시, 시집살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보다 100배는 더 갇혀 사는 거예요. 가족한테 편지 한 통 쓰는 것도 안 됐습니다. 전화는 더더욱 안 되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동생이 잘 자라는지, 함흥 우리 집은 어떻게 됐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게 가장 미치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었다는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마음을 정리할 텐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그 막막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08년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진행을 맡던 책임자가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친선 공연단을 꾸린다. 너희 중에 5명을 뽑아 해외에 보낸다. 해외라는 말에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호 초대소에 들어온 뒤로 평양 시내 구경도 제대로 못 해본 우리한테 해외라뇨. 그게 어느 나라냐고 누가 물었습니다. 책임자가 그러더라고요.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다. 우리하고 친한 사회주의 형제국이다. 체코슬로바키아. 그때 저는 그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세대에는 동유럽이 다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이미 체코슬로바키아도 둘로 갈라져서 체코랑 슬로바키아가 따로 됐고 사회주의도 무너진 지 한참 됐던 시절이었어요. 다만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북한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선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노래, 춤, 외국어, 인사말, 외모.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뽑혀야 한다고요. 이게 제가 세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평양에서는 도망칠 곳이 없지만 해외라면 어쩌면, 정말 어쩌면 살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무용은 제 전공이었으니까 자신 있었고 노래도 평소보다 더 정성껏 불렀어요. 책임자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제가 꼭 가서 우리 공화국의 영광을 빛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거짓말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구나 하고요. 결과 발표가 있던 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5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미양 언니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환호하는 척했지만 둘이 눈빛이 마주쳤을 때 알았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미양 언니가 제 방으로 살그머니 왔습니다.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설아야, 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어요. 언니, 저 거기 가서 도망치고 싶어요. 언니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설아야,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런데 들키면 우리 둘 다 죽어. 우리 가족도 다 죽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도망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도망칠지, 어디로 갈지. 한국 대사관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어디 붙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출국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해 10월 둘째 주. 우리는 평양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을 떠나던 날, 저는 비행기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타봤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옛날 처음 비행기 타셨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셨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다만 저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 비행기가 저를 자유로 데려갈지 아니면 더 깊은 지옥으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거든요. 비행기는 러시아를 거쳐 한참을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들판이 펼쳐졌어요. 함흥에서 평양 갈 때 봤던 그 좁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크라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알록달록 화려했고 머리 색깔도 노랑, 빨강, 별별색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북한에서는 다들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머리를 하고 늘 굳은 얼굴로 다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프라하 중심가에 있는 꽤 큰 호텔이었어요. 우리는 한 방에 2명씩 배정받았는데 저는 미양 언니와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둘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처지였으니 이건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할 수 없었어요. 물론 보위부 요원 2명이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 24시간 감시였어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혼자 못 나갔습니다. 식사할 때도, 공연 연습할 때도, 심지어 화장실까지 따라왔어요.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감시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창밖을 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프라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거든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옛날 유럽 영화에서 보셨던 그런 풍경 있잖아요. 빨간 지붕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멀리 큰 강이 흐르고 돌다리가 놓여있고 진짜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안 어딘가에 한국 대사관이 있을 거다. 내가 저기 도착하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다. 공연은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체코 사람들이 우리 공연을 보러 왔는데 신기한 게 별로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사회주의 형제국이라고 환영했을 텐데 이제는 다 옛날 얘기였던 거죠. 그래도 우리는 웃으면서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공연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데 미양 언니가 제 옆에 와서 작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소라야, 내일 새벽이야. 새벽 3시.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언니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보웨이브 요원들이 저녁에 술 마시는 걸 봤대요. 새벽 2시쯤이면 골아 떨어질 거다. 그 틈을 타서 호텔 비상계단으로 내려간다. 1층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택시를 잡는다. 그리고 무조건 외친다. South Korean Embassy. 한국 대사관이라는 영어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를 우리는 그날 100번도 더 연습했습니다. 새벽 2시 반. 저는 침대에 누워 시계만 봤습니다. 가슴이 어찌나 뛰던지 옆방 보이부한테 그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는 날 손에 쥐어주셨던 흰떡. 그 흰떡의 따뜻함이 갑자기 손바닥에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빌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살게 해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요. 새벽 3시. 미양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자 설아야. 우리는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그 소리에 보이부가 깨어날까봐 무서웠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카펫이 깔린 복도를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보웨이브 방 앞을 지날 때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안에서는 코 고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책임자가 술을 진탕 먹였던 모양이에요. 비상계단을 찾았습니다. 호텔 8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야 했어요. 신발은 손에 들고 맨발로 한층 한층 내려갔습니다. 미양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손도 제 손도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1층 비상문을 열고 호텔 뒤편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3시 10분. 프라하의 가을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찔렀어요. 그때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마신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한두 시간이었거든요. 보웨이브가 깨어나기 전에 대사관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큰 길로 나갔습니다. 새벽이라 택시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5분, 10분이 지나도 빈 차가 안 왔습니다. 미양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설아야, 만약 못 잡으면... 그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못 잡으면 우리 둘 다 죽는다는 걸요. 그때 멀리서 노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택시였어요. 우리는 길 한가운데로 뛰어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운전사가 의아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동양 여자 둘이 새벽에 호텔 뒤편에서 손짓하고 있으니 이상했겠죠. 우리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외쳤습니다. South Korean Embassy. South Korean Embassy. 그 한마디를 어찌나 연습했던지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왔어요. 운전사가 알아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택시는 프라하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그 아름다운 도시가 스쳐 지나갔어요. 돌다리, 오래된 건물들, 가로등 불빛, 평생 기억에 남을 새벽이었습니다. 미양 언니가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설아야, 우리 살 수 있을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2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어느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한 건물을 가리키며 그러더라고요. Korean Embassy. 저는 그 건물을 봤습니다. 회색 담장에 태극기가 걸려 있더라고요. 태극기, 그 깃발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인공기만 그리며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사람이 둘 서 있는 거예요. 체코 경찰이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정문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가가면 분명히 막을 거였어요. 신분증을 요구할 테고 그러면 우리는 끝장이었습니다. 미양 언니가 담장 한쪽을 가리켰어요. 정문에서 좀 떨어진 곳, 경찰 시선이 잘 안 닿는 곳이었습니다. 담장 높이는 어른 키 정도 되어 보였어요. 우리는 눈빛으로 결심했습니다. 넘는다. 택시비를 어찌어찌 치르고 사실 미양 언니가 평양에서 몰래 챙겨온 미국 달러였어요. 우리는 담장 쪽으로 살그머니 다가갔습니다. 언니가 먼저 올라타기로 했어요. 제가 언니 발을 받쳐주고 언니가 담장 위로 올라가서 저를 끌어올리는 작정이었습니다. 언니가 담장 위로 올라간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코 경찰이 우리를 본 거예요. 호각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담장을 잡고 기어올랐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아당겨줬어요. 저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마당에 떨어진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살았다. 살았다. 그 말만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대사관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희를 발견한 건 야간 당직 직원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5년 동안 짓눌렀던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깨어났을 때 저는 따뜻한 방 안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쥐어주셨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저한테 따뜻한 걸 건네준 거였습니다. 그 우유를 마시면서 저는 또 울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체코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어요.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부터 북한 대사관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민을 납치했다.
당장 돌려보내라. 체코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때까지 우리는 대사관 안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그렇게 6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에요, 여러분. 좁은 방 안에서 6달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 5호 초대소보다는 1000배 나았지만 그래도 갇혀 있는 건 똑같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모웨이브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 꿈. 어머니가 처형당하는 꿈. 미항 언니랑 둘이 부둥켜 안고 운 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대사관 직원분이 화난 얼굴로 들어오셨어요. 한국행 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미양 언니랑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었어요. 5호 초대소 들어간 이후로 그렇게 환하게 웃어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2009년 4월 저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발이 한국 땅에 닿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옛날 6.25 때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원에서 3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마음대로 봤어요. 인터넷이라는 것도 처음 해봤습니다.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쳤더니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진실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속고 살았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동생, 함흥 사람들 모두가 속고 살았구나. 하나원을 나와서 정착한 곳은 경기도의 어느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그 기억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사과가 산처럼 쌓여 있고 우유가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고 빵 종류만 100가지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었어요. 우리 동생이 강냉이밥 한 그릇을 못 먹고 있을 텐데 여기는 음식이 넘쳐나는구나. 한 민족이 이렇게 다르게 살고 있구나. 지금 저는 46살입니다. 한국에서 산 지 17회가 되었네요. 처음엔 식당에서 일하다가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졸업했어요. 지금은 탈북민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5호 초대소를 겪은 후배들을 돕고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해요. 이양 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언니도 한국에 잘 정착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함흥냉면을 먹습니다. 그날 새벽 프라하 호텔에서 맨발로 도망쳤던 그 마음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북에 있는 우리 자매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5호 초대소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면 그 아이들은 영원히 묻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합니다. 통일이 와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함흥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부디 통일이 와야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